자, 제1강 제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 기록 관리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국 기록 관리 역사에서 전통 시대의 기록 관리하고 근대의 기록 관리를 살펴볼 텐데요. 그 하기 전에 기록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녀왔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개괄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사에서 영향력을 미친 열강들은 기록 문화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기록 관리를 잘해온 강국이었던 거죠. 세계사에서 영향을 미친 열강들을 보면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제력, 군사력이 우수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록을 잘 관리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선진국이었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제 발자취를 나눴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열강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역사 속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내로까지 어떠한 나라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들 나라는 어떻게 기록을 관리했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컫는 나라가 이집트의 나일 문명 있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현재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 네 지역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형성된 문명과 문명의 전승은 그 기록을 잘 관리해서 전승해 갔던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이 나름대로 나일 문명인데요. 그 이집트에서는 그 고대 문명의 정수가 어디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현재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지만은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중해에 면하고 있었던 거기에 그 도서관 및 기록관이 당시의 이집트의 정보의 메카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기원전 1000년경 이렇게 그 당시에 약 50만 권의 장서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총하였고 로마가 나중에 이집트 멸망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기록을 그들이 하여튼 점유하고 활용하고자 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과 기록관에 있는 정보를 당시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거기서 익힌 지식과
정보를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식,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제 으로 전승되는, 그것이 탄생되는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정보의 기록의 메카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얽힌 일화나 야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에 얽힌 그래서 책들이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집트 문명의 뭐 총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보가 있는 기록과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그것을 읽었던 지식인들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서양 문명의 시초서부터 서양 문명에서 그들의 기원을 이제 얘기할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기록과 정보, 그것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서양 문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명은 중국이 이제 황하 문명인데, 중국도 이제 갑골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뭐 기원전 2000년, 3000년의 정보 지식을 이제 기록을 해서 전승을 해서 나중에 이 동아시아가 이제 한자 문명권으로 이제 형성되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이제 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이제 전승이 되어서 그 문명이 세련되고 또 전파가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 사회에 들어오면은 서양에서는 뭐 스페인, 또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 나중에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스페인도 뭐 정보의 어떤 뭐 집적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 예가 지금 스페인 남부에 세비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인디어스 고문서관으로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이 지역이 이 인디어스 고문서관이 그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인디어스 고문서관에는 그 이제 스페인이 그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륙 인도를 이제 발견하러 이렇게 나갈 때 인도에 관한 기록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활용하면서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곳이 세비야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남아메리카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인도에 대한 발견과 인도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스페인의 세비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세계로 뻗어가는 시기에 소위 새로운 세계, 즉 초기에는 인도와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남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세비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비야의 중심 도시에 거기 인도 기록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혹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발견하러 갈 때는 꼭
세비야에 있는 인디어스 고문서관에 가서 기록을 보고 인도에 가는 정보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도를 찾으러 나가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인이었던 콜럼버스도 나중에 스페인 황제에게 자기가 배 세척과 비용을 대주면 자기가 인도를 발견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새로운 문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그때 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콜럼버스도 세비야에 있는 인디어스 고문서관에서 기록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인도를 찾으러 간 거죠. 즉 스페인 정부는 탐험을 나가는 배 선장과 선원에게 그 가는 항로라든지 거기서 문물을 보고 왔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인디어스 고문서관에 이제 소장하고 그거를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스페인이 그 당시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아메리카를 발견을 하고 이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팽창하고 있었던 나라에 네덜란드가 있는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그 기록관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무역회사가 동인도 무역회사인데, 이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와서도 무역을 하죠. 심지어는 이 뭐 17세기에 일본 나가사키에 거기에 이제 데지마라고 하는 섬에 거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거기 소위 이제 분점이 있었는데, 여기 이들도 이제 세계 곳곳에 동인도 회사의 그 회사원들이 와서 무역을 하죠. 무역을 하면서 곳곳에 나가 있던 상인들이 기록을 수집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 본사에 이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는 세계 무역의 리더 회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었던 하멜이 그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이제 조선 왕조에 억류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네덜란드 본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죠. 물론 그 동안은 자기가 이제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돼 있으면서 자기가 그런 과정을 그 보고를 해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지만은 하여튼 하멜은 그 동안에 이제 표류한 기록을 이제 적어서 본사에 하여튼 제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인도 회사의 회사원들은 각국의 어떤 상황을 기록으로 이제 정리해 가지고 본사에 보고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대 시기에 들어와서 서양의 프랑스 혁명 이후를 서양에서는 근대 기록 관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소위 농노 출신의 분홍들이 부르주아가 되는데, 그 부르주아가 이제 혁명에 의해서 정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또 기록관까지도, 원래는 기록관은 그 전에는 왕과 귀족만이 그 기록을 거기서 이제 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부르주아들까지도 그 나름대로 기록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대적인 이제 법률을 뭐 이제 공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를 서양에선 서양 근대 기록 관리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왕과 귀족이 아니라 귀족을 넘어서서 이제 부르주아들도 기록을 이제 기록관을 그들이
기록관에 있는 기록을 보고 혹은 기록관의 기록을 이제 소장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국도 이제 영국 기록관이 그 TNA라고 하는데 뭐 이 기록관의 나라입니다. 영국도. 그래서 세계 곳곳의 기록을 수집해서 이제 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이제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영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TNA라는 건 The National Archives의 약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들은 다 기록을 잘 이제 수집 관리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뭐 세계적인 강국 미국이죠. 미국의 요 나라라는 것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약자인데 미국의 국립기록청이죠. 이 국립기록청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국의 기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록을 그들이 이제 수집을 해서 관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기록의 강국이다.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 또 하여튼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이제는 이제 소련 연방 이제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1999년 이후에 이제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되는데 러시아도 기록의 강국입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자국의 기록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록, 세계 각국의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20세기 전반기에는 이게 세계 소위 사회주의 연맹의 본부가 모스크바에 있었기 때문에 즉 그게 이제 코민테른인데 세계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러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1920년대부터 45년 뭐 50년대까지도 조선의 사회주의대로 활동에 대한 기록은 코민테른에 다 있습니다. 또 조선의 사회주의 활동자들이 코민테른 본부에 그들의 사회주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기록이 현재도 다 남아 있습니다. 또 조선의 사회주의 활동의 그 상황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1920년대 이후에 조선의 사회주의 활동과 그들의 사상 또 그들의 국내 사정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다 코민테른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선에 대한 사정 상황에 대한 그 이제 정보도 코민테른의 기록에 코민테른 문서에 많이 이제 같이 이제 소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도 기록의 나라죠. 중국은 기록관을 당한관이라고 했는데 당한관은 우리 중앙의 어떤 기록과 역사 기록을 중국도 잘 관리하고 있다. 그 중국의 역사 기록은 그게 시기별로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제1 역사장관관은 역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 1911년 이전 시기까지의 모든 역사 기록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관되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나 연구자들에게 이제 열람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911년 신해혁명부터 손문희가 신해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신해혁명부터 1949년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 기록은 그 당시의 수도였던 남경의 제2 역사档案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장개석이가 이제 총통이었죠. 장개석이가 총통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수도에 지금 제2 역사档案관 11년서부터 49년까지의 역사 기록은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1949년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재의 소위 이제 그 중국이죠. 현재의 중국의 역사 기록과 중요 행정 기록은 북경에 있는 중앙역사档案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집하고 여기서 이제 관리하면서 열람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이런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각 지방에 그러니까 성档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개 시와 큰 시, 우리 시구와 특별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북경, 상해, 천진, 중경이 이제 중국의 이제 4대 도시인데 여기 시의档案관과 27개의 성은 우리의 도에 해당합니다. 도에 이제 그런档案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2001년 통계에 국가 및 성 현급档案관이 전체적으로 3,816개가 있었고, 여기에 근무하는 이제 정식 직원이 한 56,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만 명의 아키비스트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档案관의 기록으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기록은 이 동북 상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있지만은 조선 하여튼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이제 기록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록을 남긴 것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성당한 기록 중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시기에 737 세균 부대에 관한 기록 또 중국의 성档案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기록들을 중국의 성档案관이 소장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기록원이나 독립기념관, 보훈처 이런 데서 이 성档案관에 가서 거기에 이제 한국에 한 기록,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을 찾아서 복사를 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본은 지방 기록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지방 분권이 중세사의 이래로 굉장히 이제 발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1868년 명치유신 이후에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가 됐지만은 나름대로 이 시기에는 그 이전에는 지방 분권이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방의 기록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기록관, 우리의
도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하는 이제 그 기록관이 그 중앙정부보다 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이 더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 오랜 시기의 옛 문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또 기록의 센터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화센터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연구자나 지방의 이제 기록을 보려면은 오히려 일본 국립공문서관보다는 지방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방공문서관에 가야지만 더 생생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기록관 하면은 오키나와가 그 이전엔 그 큐슈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13세기, 12세기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게 오키나와 공문서관에 있고, 그래서 오키나와 공문서관은 기록의 어떤 소장처뿐만 아니라 이 오키나와 지방의 문화를 이제 그 계승하고 지방무의 어떤 그 이제 정체성,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큐슈 왕국의 이제 후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여튼 뭐 기록뿐만 아니라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중심이 되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네마현 같은 데는 독도에 관한 기록을 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시네마현, 일본이 얘기하기를 시네마현에 가까운 곳이 독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 전쟁과 기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전쟁하는 시기에 다른 나라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합니다. 즉 전쟁하는 시기에는 정보부대 중에서 역사기록 수집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상대방의 나라의 기록을 대거 수집합니다. 미국도 전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록, 그 나라의 역사사료들을 대거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 9월 15일 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행하죠. 그래서 1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곧바로 평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북한 정권에서는 그 김일성 등은 이제 그렇게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평양에 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되자 비밀 문서나 중요한 문서는 일부 불태우지만은 그대로 북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군이 평양에서 모든 기록들을 이 소위 말하면 역사기록 수집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기록을 대거 무조건 이제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평양 옆에 있는 항구가 남포거든요. 남포에 이제 그 군함을 보내서 거기에다 모두 실어가지고 그 기록들을 북한의 기록을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이제 나름대로 좀 거기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전쟁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다시 보내지만은 나머지는 대거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국립기록청에 거기 나라에 북한에 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미국이 생산한 기록 뭐 이렇게 아울러서 북한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것을 대거 수집해 갔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 현대사, 그러니까 북한의 그 당시 현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기록을 이제 찾아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또 2004년에 이라크를 이제 후세인 정부를 공격을 하죠. 그럴 때도 당연히 전쟁 때는 많은 그 나라의 많은 기록을 이제 수집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동에 대한 뭐 그들의 이제 정책도 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적인 열강들은 전쟁 때 대대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기록을 수집을 한다. 역사 기록을 수집을 한다. 예를 들면 소련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독일의 주요 기록을 대거 수집해 갔어요. 그게 현재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이 뭐 그 해방된 이후에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러시아가 가져갔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는 독일은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 가서 뭐 마이크로필름으로 대거 이제 복사를 해오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의 기록을 대거 수집해오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이제 군대 이제 어떤 부서 중에 정보부대가 있는데 정보부대 중에서도 역사 기록 수집 부대가 있고 그 수집 부대가 전쟁 수행 시에 그 적의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그 점령 지역에서 대거 이제 중요한 기록들을 다 수집해 온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의 이제 기록 보존소에서 그 기록들을 이제 수집, 분류, 정리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세계사 속에서 세계사와 기록은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들은 다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을 매개로 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은 물론 군사력과 경제력 또 뛰어났지만은 그와 아울러서 항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제 정보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 기록 관리의 이제 역사 중에서 전통 시대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